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가슴속에 응어리진 화를 억누르며 누군가에게 쏟아내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나요? 아니면 이미 쏟아버린 분노의 파편들이 소중했던 관계를 갈기갈기 찢어놓은 것을 뒤늦게 후회하며 잠 못 이루고 계신가요? 우리는 누구나 살면서 뜨거운 불길이 온몸을 휘감는 듯한 분노를 경험합니다. 그것은 때로 정당한 분노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함에서 기인한 자기 방어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분노의 끝에 남는 것은 무엇이었나요? 결국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후련함이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관계의 파괴와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말에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분노라는 감정은 마치 맹독과 같아서 남에게 뿌리기 전에 이미 나 자신의 영혼을 먼저 부식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치명적인 감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그리고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우리가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은 무엇인지, 그 근원적인 해답을 찾기 위해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성실함 하나로 버텨온 46살의 직장인 김상우 씨가 단 한 번의 폭발로 인해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송두리째 흔들렸는지를 통해 우리는 오늘 큰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깊고 어두운 감정의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줄 현자는 독설가로 알려져 있지만 그 누구보다 인간의 내면을 날카롭게 꿰뚫어 보았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입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을 고통의 연속으로 보았고, 그 고통의 중심에는 맹목적인 의지와 통제되지 않는 감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분노에 대해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벌을 주는 행위이다. 이 짧은 문장 안에 우리가 겪는 분노의 비극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상대방이 잘못을 저질렀는데 왜 정작 고통받는 것은 화를 내는 나 자신이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분노라는 감정에 사로잡히는 순간 이성이라는 고귀한 능력을 상실하고 짐승의 본능에 굴복하기 때문입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가진 가장 큰 특징이자 비극이 자신의 의지를 제어하지 못하는 데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화를 낼 때 우리의 의지는 마치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날뛰며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잔인한 말과 행동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고스란히 우리의 몫으로 돌아옵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차갑고 냉소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인간이 불필요한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따뜻한 연민이 숨어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지혜는 감정의 노예로 살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에 대한 주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김상우 씨의 일상을 통해 이 철학적 통찰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작동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46살의 김상우 씨는 서울 외곽의 한 중견기업에서 15년째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타가 공인하는 성실한 사람이었고 후배들에게는 인자한 선배이자 상사들에게는 믿음직한 부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김상우 씨에게도 남모를 고충이 있었습니다. 최근 부서로 새로 부입한 박민수 대리 때문이었습니다. 박민수 대리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화려한 스펙을 자랑했지만 협업보다는 개인의 성과를 중시했고 무엇보다 김상우 씨의 업무 방식을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며 은근히 무시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창밖에는 장마철 특유의 눅눅한 비가 내리고 있었고 사무실 안은 에어컨 소리만 요란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김상우 씨는 이번 분기의 핵심 프로젝트 기획안을 검토하던 중 박민수 대리가 보고서에서 자신의 이름을 교묘하게 빼고 본인의 단독 선거처럼 꾸민 것을 발견했습니다. 순간 김상우 씨의 심장 박동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에서 뜨거운 피가 솟구치는 기분이 들었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지금껏 참아왔던 수많은 무시와 냉소들이 파노라마처럼 뇌리를 스쳤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김상우 씨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평소라면 조용히 불러 타일렀을 그였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전날 밤 아내와의 사소한 다툼으로 심신이 지쳐 있었고 오전부터 이어진 상사의 압박에 인내심이 바닥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상우 씨는 박민수 대리의 자리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사무실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박민수 대리, 이게 대체 무슨 생각으로 올린 보고서입니까? 김상우 씨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날카롭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박민수 대리는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특유의 거만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제가 주도적으로 진행한 거라 그렇게 정리한 겁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그 대답은 김상우 씨의 인내심이라는 실을 끊어버리는 마지막 가위질이었습니다. 김상우 씨는 책상을 쾅 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도적? 당신이 뭘 했다고 주도적이야? 내가 밑바닥부터 다 닦아놓은 판에 숟가락만 얹은 주제에 어디서 감히 거짓말을 해. 사무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김상우 씨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박민수 대리의 학벌, 평소의 태도,
심지어는 그의 부모가 교육을 어떻게 시켰기에 이 모양이냐는 인신공격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말들은 이미 김상우 씨의 통제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댐이 무너져 쏟아져 내리는 흙탕물과 같았습니다. 박민수 대리는 얼굴이 벌개진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김상우 씨는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듯 한마디를 던지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우리 회사에 있을 자격이 없어.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자리에 앉은 김상우 씨의 가슴은 여전히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후련한 기분도 잠시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후련함은 서서히 차가운 공포와 수치심으로 변해갔습니다. 주변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존경이나 동의의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경멸과 실망, 그리고 무엇보다 저 사람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네라는 두려움이 섞인 시선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상우 씨의 회사 생활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박민수 대리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김상우 씨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김상우 씨가 내뱉은 인신공격성 발언들은 고스란히 녹음되어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평소 김상우 씨를 따르던 후배들도 그와 눈을 마주치기를 피했습니다. 단 한 번의 폭발로 일궈온 15년의 명성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진 것입니다. 밤마다 김상우 씨는 침대에 누워 그날을 복기했습니다. 그때 조금만 참았더라면, 말을 좀 더 가려서 했더라면, 아니,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나중에 다시 이야기했더라면.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가 말한 대로 그는 박민수 대리의 잘못을 징벌하려다 결국 자기 자신의 삶을 가장 혹독하게 징벌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분노가 가진 가장 잔인한 역설입니다. 우리는 김상우 씨의 사례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분노라는 감정에 휩싸였을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철칙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어떠한 결정도, 어떠한 말도, 어떠한 행동도 즉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일상에서 분노를 마주했을 때 관계를 지키고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 혀를 입천장에 붙이고 침묵의 성벽을 쌓으십시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침묵은 평화의 유일한 보루이다. 우리가 화가 났을 때 내뱉는 말의 99%는 독이 묻어 있습니다. 그 말들은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기보다는 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하여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김상우 씨가 박민수 대리에게 느꼈던 분노는 정당했을지 모릅니다. 성과를 가로채는 행위는 분명 비난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정당한 분노가 폭언이라는 잘못된 그릇에 담기는 순간 정당성은 사라지고 가해자라는 낙인만이 남게 됩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찼을 때 우리의 이성은 마비되고 본능적인 뇌가 주도권을 잡습니다. 이때 나오는 말은 논리적인 주장이 아니라 상대를 파괴하려는 짐승의 울부짖음과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심장이 빨리 뛰고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끼는 그 찰나에 의식적으로 입을 닫으십시오. 단 10초만이라도 침묵하십시오. 그 짧은 침묵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는 가장 튼튼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말하지 않은 것은 나중에 언제든 말할 수 있지만 이미 내뱉은 말은 다시는 주워 담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둘째, 상대방을 나와 똑같이 고통받는 나약한 인간으로 바라보십시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철학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동정심입니다. 그는 모든 생명체가 고통이라는 굴레 안에서 허덕이고 있다는 점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도 실상은 자신의 욕망과 결핍, 그리고 불안에 사로잡혀 발버둥치는 가련한 존재일 뿐입니다. 박민수 대리가 김상우 씨의 성과를 가로채려 했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과도한 욕심과 혹여나 뒤처질까봐 두려워하는 깊은 열등감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를 대단한 악마로 보지 말고 자신의 내면을 다스리지 못해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는 불쌍한 인간으로 보십시오. 누군가를 미워하고 화를 내는 데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하지만 상대를 측은히 여기기 시작하면 분노의 불길은 서서히 사그라듭니다. 저 사람도 참 힘들게 사는구나. 저렇게까지 해서라도 인정을 받고 싶을 만큼 내면이 텅 비어 있구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관점의 전환은 여러분을 감정의 피해자가 아닌 상황을 조망하는 관찰자로 만들어줍니다. 분노의 대상으로부터 심리적 거리를 두는 것, 이것이 아르투어 쇼펜하우어가 제안하는 지혜로운 삶의 태도입니다. 셋째, 감정의 물리적 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즉시 자리를 피하십시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사랑한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고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이라면 그 장소를 물리적으로 벗어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혹은 지금은 감정이 격해져 있으니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시죠라고 정중하게 말하고 자리를 뜨십시오. 시각적, 청각적 자극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뇌의 분노 중추는 진정되기 시작합니다. 김상우 씨가 박민수 대리의 책상 앞으로 달려가는 대신 옥상으로 올라가 차가운 공기를 마시며 구름을 바라보았더라면 어땠을까요? 분노의 파도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비로소 이성이 돌아오고 어떻게 하면 논리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냉철한 판단이 가능해졌을 것입니다. 자리를 피하는 것은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과 소중한 관계를 지키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전술입니다. 넷째, 분노를 글로 옮겨 적으며 객관화하십시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사상을 정립하고 내면의 혼란을 다스렸습니다. 가슴속에 응어리진 화를 억지로 누르기만 하면 언젠가 더 크게 폭발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종이 한 장을 꺼내어 지금 느끼는 감정을 가감없이 적어보십시오. 상대방에 대한 욕을 써도 좋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화가 났는지 그 원인을 조목조목 기록해 보십시오. 글로 쓰는 행위는 추상적인 감정을 구체적인 실체로 만들어줍니다. 머릿속에서 맴돌 때는 거대한 괴물처럼 느껴졌던 분노가 종이 위에 활자로 적히는 순간 생각보다 보잘것없어 보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박 대리의 무례한 말투 때문에 화가 났구나. 나의 성실함이 부정당했다는 느낌에 자존심이 상했구나라고 명확히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화의 50%는 해결됩니다. 기록된 분노는 더 이상 나를 지배하는 주인이 아니라 내가 다루어야 할 대상이 됩니다. 다섯째, 인생의 허무함을 기억하며 사건을 축소하십시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종종 허무주의라고 불리지만 그 허무함은 우리에게 역설적인 해방감을 줍니다. 100년 뒤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화나게 만든 이 사람도, 화가 나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나 자신도,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이 사건도 모두 먼지가 되어 사라질 것입니다. 우주라는 거대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겪는 갈등은 찻잔 속의 태풍보다도 작습니다. 이 일이 내 인생 전체를 망칠 만큼 중요한 일인가? 내일 아침이면 혹은 한 달 뒤면 이 감정이 여전히 이렇게 뜨거울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우리는 대개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고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고통받는 이유 중 하나가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존심이라는 허울 좋은 껍데기를 지키려다 알맹이인 평온을 잃지 마십시오. 세상은 넓고 삶은 짧습니다. 분노에 낭비하기에는 우리의 시간이 너무나 아깝습니다. 여러분,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의 대응 방식은 지혜를 통해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화가 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입니다. 그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화가 났을 때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는 온전히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김상우 씨는 뼈아픈 경험을 통해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분노라는 감정의 파도를 타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그 파도에 휩쓸려 난파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이제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차가운 통찰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다음에 또다시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이 온다면 오늘의 이야기를 떠올리십시오. 굳게 담은 입술, 깊은 호흡, 그리고 상대를 바라보는 측은한 시선. 이것들이 모여 여러분의 인격이 되고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단단한 내면의 평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강한 사람이 화를 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화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분노를 쏟아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입니다. 그것은 중력에 몸을 맡기는 것처럼 아무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누르고 평온을 유지하는 것은 거대한 중력을 거슬러 하늘로 솟구치는 비행기와 같은 고귀한 노력입니다. 여러분은 그럴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누군가의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여러분의 고귀한 평화를 깨뜨리지 마십시오. 타인의 잘못이라는 오물을 내 마음이라는 맑은 샘물에 던져 넣지 마십시오. 오늘 이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더 고요하고 풍요롭게 만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인생이라는 험난한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풍랑과 거친 파도를 수없이 만납니다. 그때마다 같이 화를 내고 요동친다면 우리의 배는 금세 침몰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아르투어 쇼펜하우어가 빌려준 지혜의 닻을 깊이 내린다면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여러분의 배는 흔들림 없이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마음을 괴롭히는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으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해방하라는 뜻입니다. 미움과 분노는 상대와 나를 쇠사슬로 연결하는 행위입니다. 그 사슬을 끊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칼은 바로 여러분의 이성과 침묵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조용히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십시오.
오늘도 고생 많았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내 마음의 주인이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영혼을 치유하고 내일을 살아갈 새로운 힘을 줄 것입니다. 지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뱉는 말 한마디를 멈추는 것, 상대의 비난에 즉각 반응하지 않고 잠시 숨을 고르는 것, 그 사소한 실천들이 모여 우리의 운명을 바꿉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여러분의 삶의 단단한 뿌리가 되어 어떤 비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거목으로 성장하시길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늘 평온과 통찰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철학적 여정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온의 씨앗을 심었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의 싹이 잘 자라나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는 울창한 숲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이 따뜻한 기운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이 댓글로 남겨주시는 성찰의 한마디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어두운 밤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함께 지혜를 나누며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는 이 길에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